방금 준호 씨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하셨죠? 그래, 후회한다. 어쩔래?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7번째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라며 혀를 차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400번째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3시간 동안 빚은 만두를 전부 쓰레기통에 쏟아부어 버렸거든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제가 231번째 만두를 빚고 있을 때였어요. 손가락은 밀가루에 절어 하얗게 변해 있었고 허리는 쑤셔서 펼 수가 없었죠. 주방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계속해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까다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댁 며느리가 쟤 같은 애가 있는지 좀 봐요.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주방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죠.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배에는 소식도 없고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다면서요.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남편 김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기 소리처럼 힘없이 웅얼거리는 소리였죠. 내가 왜 말을 못해? 애초에 난 너희 결혼 반대했잖아. 쟤네 집안 꼴 좀 봐. 아버지는 도박꾼에, 어머니는 일찍이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그런 집에서 자란 애가 뭐가 제대로 됐겠어. 네가 그때 죽고 못 살겠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오늘 저녁 들어 7번째였습니다. 오후 3시부터 만두를 빚기 시작해 지금 6시 반까지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7번이나 깎아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이 너무 바빠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세 번째는 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돈 씀씀이가 해프다고 했고, 다섯 번째는 김씨 집안에 손주 하나 낳아주지 못한다고, 여섯 번째는 자기 아들에게 제가 과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7번째, 아들이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인 만두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고 통통한 만두들,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똑같이 잡혀 있었죠. 어릴 적 엄마가 제게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죠. 서연아, 만두는 꽉 쥐어야 해. 안 그러면 끓일 때 속이 다 터져버려. 인생도 마찬가지야. 스스로를 단단히 감싸야 해. 안 그러면 마음이 흩어져 버린단다. 그 말을 한 다음 해에 엄마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박서연, 만두 다 됐니? 손님들 다 기다리시잖아. 시어머니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식탁 가득한 만두를 훑어보더니 얼굴에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꾸물거려? 좀 빨리빨리 좀 해. 거의 다 됐어요. 몇십 개 안 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만두를 빚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지 않고 문틀에 기댄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따 식사할 때 말 많이 하지 마. 네, 그 사투리 듣기 거북하니까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그리고 장모님 댁 아들은 공무원이니까 술 따를 때 조심하고 작년처럼 버릇없게 굴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 맞다. 설 지나고 친정 가는 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내 아버지 명절인데 또 도박판 버릴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가봤자 보기만 흉하지. 제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만두피 하나가 제 손에서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올해는 절대 안 하신다고. 그 양반이 뭘 안 해?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결과가 어땠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 명절엔 집에서 쉬어. 준우더러 나랑 절에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만두 다 빚으면 바로 쪄. 손님들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주방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김지민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그렇게 말하면 새언니가 듣겠어. 들으면 어쩔 건데? 지가 뭘 어쩔 수 있는데?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준호가 마음만 약하지 않았어도 진작에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400번째 만두를 다 빚었을 때 제 손목은 이미 저리고 굳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가득 메운 만두들을 보는데 문득 3년 전 처음 이 집에 설을 쇠러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었죠. 서연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란다. 정말이지. 비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양념장을 꺼냈습니다. 다진 마늘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소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저만의 비법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엄마는 맛있는 만두에는 맛있는 양념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좋은 여자는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김준호는 몰랐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몰랐죠. 서연아, 아직 멀었니? 시아버지 김영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을 몇 잔 하셨는지 얼굴이 붉었습니다. 손님들 다 기다리시는데 며느리가 돼서 뭘 하는 거야? 금방 돼요, 아버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좀 해. 여자들이란 꼭 이렇게 꾸물거린다니까. 시아버지는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만두를 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찜통, 두 번째 찜통, 세 번째 찜통, 총 8번을 찌고 나서야 400개의 만두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거실의 친척들은 이미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 소리가 들렸죠. 마지막 접시를 식탁에 올렸을 때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어제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죠. 갈비찜, 잡채, 오색전, 나물무침, 그리고 제가 빚은 400개의 만두는 커다란 3개의 접시에 담겨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오네. 설날 굶어 죽으라는 줄 알았네. 아가씨 김지민이 만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모양은 예쁘게 잘 빚었네.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서연이가 오후 내내 만든 거니까 다들 많이들 먹어. 형수님 정말 현모양처시네요. 김준호의 사촌 동생이 말했습니다. 준호 형은 복 받았네. 김준호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저는 말없이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시댁이 제게 정해준 고정석이었습니다. 상석에서 가장 멀고 주방문과 가까워 음식을 나르거나 술을 따르기 편한 자리였죠. 설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누구도 저와 잔을 부딪혀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아, 주방 가서 탕 데워왔는지 좀 봐라. 시어머니가 명령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고모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형님, 애초에 제가 쟤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니까요. 준호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이 결혼 허락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애도 못 낳지. 하는 일도 별 볼 일 없지. 그깟 중소기업에서 격리나 하고 있고 오늘 저녁 8번째였습니다. 저는 식당 입구에 섰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곰탕 그릇을 들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빚은 만두들이 그들의 입속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 김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엄마의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들의 기억 속에서 제가 시댁에서 이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서연아, 너 뭘 웃어?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명절날 재수없게 왜 비웃고 그래? 저는 닭곰탕을 식탁에 내려놓고 식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절반 넘게 남은 새 접시의 만두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준호 씨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하셨죠?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네, 내가 그냥 해본 소리지.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그냥 해본 소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번이요. 오후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7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명절인데 이러지 마. 저 아니래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정말로 준호 씨랑 저를 결혼시킨 걸 후회하시는지. 시어머니는 체면이 깎이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 후회한다. 어쩔래. 내 꼴을 좀 봐. 뭐 하나 내 아들한테 맞는 구석이 있어? 남들 며느리는 명절에 시어머니 금목걸이 사준다는데 너는 내 아버지는 아직도 빚더미에 앉아있다며 우리 준호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그때 준호 좋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고. 엄마, 김준호가 드디어 제지하고 나섰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접시의 만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접시를 집어들고 모두가 경악하는 눈빛 속에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만두 한 접시를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하얗고 통통한 만두들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서연, 너 미쳤어? 김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두 번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거 당장 내려놔.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두 번째 만두 접시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제가 세 번째 만두 접시를 향해 걸어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지민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고모는 손에 든 젓가락을 식탁에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지 김영철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만두 접시를 들고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아들과 저의 결혼을 후회하신다면 어머님과 가족들이 모두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직접 빚은 이 만두들도 여러분이 드실 자격이 없습니다. 박서연, 김준호가 드디어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저는 제가 3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에서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이 남자를 문득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 만두 접시를 들고 모두의 시선 속에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문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만두를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와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경악한 채 서 있는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행동 절대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너 미쳤구나. 설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려. 네가 지금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야. 김준호가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박서연,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당장. 저는 그를 보지 않고 제자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걸쳐둔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너 어디가? 시아버지 김영철이 식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명절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저는 외투를 입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설음식은 먹었어? 전화기 너머로 친구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나 좀 데리러 와줄래? 제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나 시댁인데 지금 나가려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금세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서. 저는 식탁 옆에 앉은 시댁 식구들을 훑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줄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어. 20분 안에 갈게.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 나가겠다고? 김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서연, 장난 그만해. 오늘 친척들 다 모였는데 꼭 이렇게 망신을 줘야겠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망신? 김준호 씨, 당신 집에 시집 온 첫날부터 제 체면은 이미 당신들 발밑에 짓밟혔어요.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은혜도 모르고 설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려. 네가 지금 우리 집안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죠. 먹여주고 재워줘요? 최미숙 여사님,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로 300만 원을 드렸어요. 남은 100만 원으로 집안 공과금이랑 식비 해결했고요. 이 집 살 때 보증금 절반은 제가 냈고 대출금도 같이 갚고 있는데 누가 누굴 먹여 살리는 건지 말씀 좀 해보시죠. 식탁에 앉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서연이 월급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한테는 한 달에 150도 못 번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걔 돈 모아주려고. 젊은 애들이 돈 씀씀이가 해프니까 제 돈을 모아주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200만 원. 내일 은행 가서 거래 내역 뽑을 테니 잊지 말고 돌려주세요. 너,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준호가 저를 침실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우리 둘이 얘기 좀 해.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김준호 씨, 3년이에요. 저 3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할 때마다 당신은 못 들은 척했죠. 제가 당신의 지지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은 효자 노릇을 선택했고요. 오늘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거실의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 먼저 가볼까요? 어딜 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앉아. 오늘 다 같이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고. 어디 댁 며느리가 쟤처럼 구는지.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친구가 오기까지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저는 식탁 앞으로 걸어가 제가 그토록 비위를 맞추려 했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모님, 작년에 제가 한 음식이 짜다고 하셔서 제가 일부러 요리 학원 등록했던 거 아세요? 그 학원 한 달 수강료가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야근해서 번 돈으로 다녔죠. 사촌 동생, 너 결혼할 때 내가 축의금으로 50만 원 냈어. 내 반달 월급이었지. 그때 네가 뭐라고 했더라. 형수님, 정말 통 크시네요. 우리 형이 말한 것만큼 짠순이는 아니네라고 했지. 지민아, 저는 아가씨를 바라봤습니다. 네, 대학 4년 동안 쓴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PC, 어느 것 하나 내가 사주지 않은 게 있니? 너는 내가 사준 물건들을 쓰면서 내 엄마한테는 내가 내 오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지. 김지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최미숙 여사님.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입고 계신 그 스웨터. 제가 지난달 보너스 받아서 사드린 거예요. 30만 원짜리. 어머님이 신고 계신 그 구두. 제가 작년에 사드린 거예요. 20만 원짜리. 어머님 손에 있는 그 옷팔찌. 제가 재작년 연말 보너스로 사드린 거예요. 60만 원짜리.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제가 왜 당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사줬을까요? 제가 바보 같아서요. 저는 진심이 진심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당신들에게 잘하면 언젠가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고 믿었죠.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서연아, 그만해. 네가 속상한 거 알아. 당신이 안다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 엄마가 당신 없을 때마다 저한테 남은 밥 먹으라고 했던 거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목걸이를 그분이 버렸던 건 알아요? 그런 싸구려는 우리 집에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요. 김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목걸이? 엄마,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난 몰라. 무슨 목걸이. 아실 텐데요.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뒀거든요. 우리 엄마 결혼 예물이었어요. 값비싼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죠. 제가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그렇죠. 저는 휴대폰을 친척들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은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를 때린 증거예요. 화면에는 제 팔에 난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제가 물을 제때 따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먼지떨이로 때린 자국이었죠.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지가 넘어진 거라고. 제가 넘어져서 이런 줄무늬 멍이 생길 수 있나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원래는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 망신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여기는 제 집이 아니고 당신들은 제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김준호는 사진을 보고 다시 자기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엄마, 정말 다 제 잘되라고 그런 거지. 애가 말을 안 듣잖아. 시어머니가 우겼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제 친구가 왔네요. 김준호 씨, 우리 끝났어요. 서연아, 김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요? 당신 엄마가 저를 욕할 때 당신이 휴대폰만 보던 얘기를 할까요? 제가 지지가 필요할 때 당신이 사라졌던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던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정말로 이제 됐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응. 괜찮아. 저는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저는 이 가방을 준비해뒀습니다. 오늘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용하게 됐을 뿐이죠. 박서연.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저는 고개를 돌려 이 집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제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와 김준호의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의 차는 텅 빈 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지내. 마침 작은 방도 비어 있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로 결정한 거지? 저는 좌석에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야. 이제 깰 때도 됐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단 지낼 곳을 찾아야지. 계속 너한테 신세 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혼해야지.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준호가 동의할까? 그 사람이 동의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뭐가 제일 슬픈지 알아? 그 사람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그걸 뻔히 보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야.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번쩍였습니다. 받아볼래?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 사람도 좀 애가 타봐야지. 3년 동안 이제 저 사람이 애가 탈 차례야. 수진이의 아파트에 도착하니 벌써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너 먼저 씻어. 내가 이불 꺼내 놓을게. 수진아. 고마워.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그 집안 때문에 친구들까지 멀리 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샤워를 하고 나오니 수진이가 이미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김준호 봤어. 웬 여자랑 같이 있더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여자? 긴 머리에 꽤 예뻤어. 나이는 25, 6쯤 돼 보였고 수진이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둘이 주얼리 매장에 있었는데 반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죠. 어쩐지 요즘 계속 야근이라고 하더라. 어쩐지 나한테 점점 차가워지더라니. 너 괜찮아?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이혼할 이유가 더 확실해졌으니까.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메일에 로그인했습니다. 읽지 않은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 상사였던 박 부장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전에 말했던 프로젝트 팀장 자리 아직 비어 있어요. 혹시 돌아올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줘요. 연봉은 서연 씨가 퇴사할 때에 2배로 해줄게요. 저는 그 메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김준호와 그의 가족들을 배려한답시고 저는 장래가 유망했던 그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한가하지만 월급이 적은 곳으로 이직했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여자가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집안일이나 잘하는 게 최고지. 저는 제 경력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3년간 몰래 작업했던 디자인 시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좋아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뜬구름 잡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호도 말했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새벽 3시 반. 저는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이혼한다. 둘째, 내 모든 것을 되찾는다. 저는 박 부장님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만나 뵙자고요. 그리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학대한 사진, 제가 시댁에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여자의 정보까지. 날이 밝아올 무렵 김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시고 나도 잘못했어. 집에 돌아와. 저는 답장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구청에서 봐. 그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심이야. 엄마가 화나서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이럴 거야. 김준호 씨, 우리 이혼해요. 당신 외도 증거는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게요. 그쪽은 10분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합의서는 변호사가 보내줄 거예요. 집은 제가 절반 냈으니 보증금과 대출 상환액 절반, 제 몫을 요구할 겁니다. 지난 3년간의 공동재산도 목록을 만들 거고요.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그냥 회사 동료야. 우리는 그냥. 김준호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요. 그 거짓말은 판사님 앞에서 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해는 정말로 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박서연, 네가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 집까지 나눠달라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그 집은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매매 계약서에 제 서명도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으로 제가 보증금 절반을 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이 제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너,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집에서 3년이나 널 먹여 살렸는데 최미숙 여사님.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지난 3년은 제가 당신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들에게 단 1원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200만 원도 준비해 두세요. 변호사 통해서 같이 청구할 거니까요. 네가 감히, 제가 감히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너 제대로 하려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제대로. 설 연휴 넷째 날 아침 9시. 저는 이전 회사 건물 앞에 시간 맞춰 도착했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 박 부장님이 반갑게 저를 맞았습니다. 얼굴 좋아졌네.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웃으며 그와 악수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 부장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 능력은
내가 항상 인정했어. 그때 서연 씨가 그만둘 때도 말했지만 언제든 돌아오라고. 지금 이 프로젝트 팀장 자리, 연봉은 800만 원. 프로젝트 성과급까지 합치면 잘하면 1년에 1억은 문제 없을 거야.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바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박 부장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어.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소식 기다릴게. 회사에서 나오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봉 800만 원은 현재 제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수입이 있으면 이혼 후의 생활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소개해준 믿고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성은 최 씨.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그 자신도 그랬죠. 40대쯤으로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서연 씨, 앉으시죠. 최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 가방을 받았습니다. 우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부터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그의 외도를 발견하기까지. 최 변호사는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가정폭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겁니다. 진료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요. 녹음 파일이요. 최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거나 김준호 씨가 제게 언어폭력을 할 때마다 몰래 녹음해뒀습니다. 원래는 그냥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 변호사는 칭찬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이제 그 녹음 파일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매매 계약서,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우연히 찍었던 김준호와 그 여자의 데이트 사진까지. 재산 분할 측면에서는 최 변호사가 분석했습니다. 부동산에 기여한 바가 절반이므로 상응하는 몫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3년간의 생활비도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부담하셨다면 청구 가능하고요. 제가 감수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과 정신적 소모입니다. 최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 얽혀 있으면요. 상대방이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오히려 역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3년을 참았어요. 몇 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최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오늘 바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김준호 씨에게 발송하겠습니다. 동시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그들이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니 벌써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김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변호사 없이 우리 둘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요? 늘 가던 곳.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그 카페에서. 30분 후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김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죽죽한 게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 하세요. 서연아,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기분 생각 못한 거.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하게 둔 거. 다 미안해. 또 뭐는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동료랑 가깝게 지낸 것도 미안해. 하지만 맹세할게.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김준호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당신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은 끝났다는 걸 말해주러 온 거죠. 엄마가 듣기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한다고.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나 된 결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 쉽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김준호 씨, 제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당신 엄마 아침밥 차렸어요. 그분은 바깥 음식을 못 드신다면서요. 점심때는 집에 달려와서 점심 차리고 저녁에는 온 식구 밥을 차렸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그분과 쇼핑을 가야 했고 제 흉을 보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솟구치는 설움을 억눌렀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뭘 했죠? 게임하고 동료들과 회식하고 다른 여자랑 반지를 보러 다녔죠. 아니야. 제가 사진 보내드릴까요?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타임스퀘어 주얼리 매장. 더 자세히 말해줄까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연휴 끝나고 보내줄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용 증명은 오늘 댁으로 도착할 겁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공동 계좌에 있는 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서연, 그도 일어섰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요? 김준호 씨.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제가 맞고 욕먹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있었을 때, 제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줬을 때 당신은 왜 당신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서연아, 대박 소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해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김준호 그 여자 봤대. 누군지 알아? 최미숙 여사 동료 딸이래. 그 여자가 소개해줬다나 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항상 제 흠을 잡더라니. 어쩐지 항상 남의 집 며느리는 어떻다고 비교하더라니. 어쩐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게 한의원을 소개해준다더라니.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자기 아들의 다음 상대를 물색해 두었던 겁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괜찮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이겨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연휴 5째 날 아침, 수진이 집에서 업무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저는 예상치 못한 얼굴을 봤습니다. 시아버지, 김영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김영철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색함,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죠. 서연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소파에 앉아 수진이의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우한테 얘기는 다 들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래, 내 시어머니가 가끔 좀 지나칠 때가 있지.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니? 내 시어머니는 그냥 입이 거칠 뿐이지. 속은 착한 사람이야. 아버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설득하러 오신 거라면 그냥 돌아가세요. 저희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이 너한테 잘못한 거 안다. 준호가 바람 피운 거. 걔가 잘못했지. 내 시어머니가 너 구박한 것도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까지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니? 저는 한때 제게 그나마 잘해주었던 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작년 제 생일 기억하세요? 그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억 못하시겠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케이크를 사고 음식 몇 가지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돌아와 제 생일을 축하해 주길 밤새 기다렸어요. 결과는 어땠죠? 아버님과 어머님은 친척 결혼식에 가셨고 준호 씨는 야근이라고 했죠. 밤 11시에 저는 혼자 그 케이크를 먹었어요. 김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 같았어요. 하녀 같았고 현금 인출기 같았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연아, 내용 증명은 잘 받았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문제는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오늘 아버님이 오신 게 어른으로서 저를 걱정해서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 대표로 설득하러 오신 거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김영철도 일어섰습니다. 말을 하려다 말고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오늘 네 아버지 댁에 갔다. 저는 맹돌아섰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아버지랑 얘기해서 너 좀 설득해달라고 하려고. 제 머릿속이 윙 울렸습니다. 도박꾼 아버지, 저는 2년 동안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최미숙이 그를 찾아갔다니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언제 가셨어요? 아마 거의 도착했을 거다.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시어머니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구식이고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아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몰아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아버지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최미숙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시 서쪽의 낡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가 팔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죠. 차가 멈추자마자 저는 최미숙이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를 보더니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내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 빨리도 왔네. 내가 네 아버지한테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무서웠니? 아버지한테 무슨 말 했어요? 저는 그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별말 안 했어. 그냥 사실대로 말했지. 그녀는 팔짱을 끼웠습니다. 네가 이혼하겠다고 우기는 거, 우리 집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 네가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라는 거.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를,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당신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가르치는데 뭐가 잘못됐어. 내 아버지도 그러더라. 자기가 좀 이해해달라고. 네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비켜요. 저는 그녀를 밀치고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집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가 낡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에는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흐리멍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 방금 갔다. 저는 그 봉투를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 줬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만 원. 너한테 주는
위자료라더구나.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자료요. 그 여자 500만 원으로 아빠한테 저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해달라고 한 거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쯤 그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아빠, 서연아. 그는 찢어진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 평생 너랑 내 엄마한테 제일 미안했어. 제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네가 올 때마다 나한테 돈 주고 집 청소해주고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하지만 난 한 번도 네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지 않았지. 시집 잘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았어. 아빠, 방금 그 여자가 한 말, 난 한 글자도 안 믿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내 딸, 네가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아빠는 알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의 서름이 그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널 지지한다. 그 돈, 우린 필요 없어. 아빠가 능력은 없어도 딸 행복 팔아서 먹고 살 순 없지. 그 순간 저는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혈연도 법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이었지만 전에 없던 힘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최미숙이 여전히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내 아빠가 설득하디?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어떤 부모가 딸이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지 않겠어. 아빠는 제 이혼을 지지하신대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우리 대화 전부 녹음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500만 원 주면서 저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해달라고 한 것까지 전부요. 최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녹음까지 했어? 당신한테서 배운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뒤에서 제 험담하는 게 취미 아니셨어요?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듣게 될 거예요. 저는 그녀 앞에서 녹음 파일을 최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박서연, 네가 감히, 네, 감히 하죠.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 이 싸움은 당신이 졌어요. 수진이의 차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 500만 원 우리 아빠가 찢어버리셨어요. 딸 행복은 팔 수 없다면서요.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 속 최미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통쾌해?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통쾌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니까. 연휴 6째 날 아침, 수진이가 제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좋은 거. 그녀가 윙크했습니다. 어젯밤에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봤는데 김준호, 그 여자, 이민아라고 하더라. 근데 걔가 내 대학 동기 사촌 동생이래.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세상 참 좁네. 더 좁은 건 뭔지 알아? 그 이민아라는 애 보통 내기가 아니야. 수진이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봐. 이게 걔 SNS 계정이야. 반년 전부터 계속 이런 애매한 글들을 올렸어. 누군가에게 받은 목걸이. 너무 좋아. 늦은 밤, 야근. 당신의 밀크티 덕분에 힘이 나. 사진 속에서 이민아는 섬세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다른 사진에는 두 잔의 밀크티가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의 일부가 보였는데 그 손 약지에 낀 결혼 반지. 저는 그것이 김준호의 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준호가 결혼한 거 몰랐대? 알았대. 그것도 아주 잘. 수진이가 다른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봐. 누가 댓글로 연애하냐고 물었더니 걔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답했어. 이거 완전 대놓고 불륜녀 인증 아니야? 저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함이었죠.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자기의심, 모든 억울함이 그 순간 해답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제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럴 가치가 없었을 뿐. 더 대박인 것도 있어.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친구가 들었는데 최미숙 여사가 벌써부터 밖에서 자랑하고 다녔대. 자기 아들 곧 세장가 드린다고. 그것도 공무원 집안의 좋은 아가씨라고. 그런 말까지 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래. 수진이는 창을 닫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조용히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찾는 거야. 둘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수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김씨 집안이 너한테 한 짓, 김준호의 외도, 최미숙 여사가 내 명예를 훼손한 것까지. 네가 그냥 떠나면 그들은 널 만만하게 볼 거야.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 며느리 들여서 행복하게 살겠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미숙의 성격상 이혼 후에도 분명 제 험담을 하고 다닐 겁니다.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날 오후 수진이는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준호 회사 건물 아래의 카페였습니다. 여긴 왜 왔어? 구경하러. 수진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 김준호가 보통 이 시간에 퇴근해. 내가 사람 시켜서 이민아한테 약속 잡았어. 프로젝트 얘기할 게 있다고. 장소는 바로 여기로. 5시 25분. 김준호가 정말로 회사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5시 30분 정각. 긴 머리의 여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김준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사진 속의 이민아였습니다. 가자. 수진이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준호와 이민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한 모습이었죠. 저는 곧장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네가 여길 어떻게? 이민아도 고개를 들어 저를 훑어봤습니다.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분은 누구? 저요? 이 사람 아내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곧 전 아내가 될 사람이죠.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서연, 그만 좀 해. 김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집이요? 어디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400개 만두를 빚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그 집이요? 아니면 당신 엄마가 당신이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했던 그 집이요? 이민아도 일어섰습니다. 박서연 씨, 말은 좋게 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잖아요. 이민아 씨, 맞죠?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공무원 집안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당신이 남의 가정에 끼어든 거 아세요? SNS에 남의 남편이 사준 선물 자랑하는 건 아시고요.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 텐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SNS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당신이 쓴 글 맞죠? 상대방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 진정한 사랑 운운해요. 당신 양심은 개나 줘버렸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박서연, 김준호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김준호 씨, 폭력은 안 되죠.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 김준호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저는 이 두 남녀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억울함과 분노가 그 순간 차분한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준호 씨, 연휴 끝나고 구청에서 봐요. 만약 안 나오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리고 내용 증명받으셨죠? 재산 분할 끝나기 전까지 공동계좌에 있는 돈 건드리면 재산 운익으로 간주됩니다. 결과는 본인이 잘 알겠죠. 저는 돌아서려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이민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 목에 걸린 그 목걸이 제가 예전에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비싸서 못 샀던 거네요. 김준호 씨가 우리 공동계좌 돈으로 사준 거죠. 영수증 잘 보관해둬요. 이혼할 때 반환 청구할 거니까. 카페를 나오며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분 어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통쾌해.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그날 밤 제 휴대폰은 시댁 식구들의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김준호, 최미숙, 김영철, 심지어 아가씨 김지민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어.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창피를 줘서는 안 됐어. 하지만 우리 3년 정이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미나 문제는 내가 정리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상처는 이미 남았고 신뢰는 이미 깨졌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밤 10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연락해 왔습니다. 김지민이었습니다. 언니. 아니, 서연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김지민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엄마가 언니 험담할 때 저는 편들어주기는커녕 같이 거들었죠. 언니가 사준 노트북, 휴대폰을 쓰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엄마가 집에 와서 아빠랑 대판 싸웠어요. 아빠는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멀쩡한 가정을 망쳤다고 했죠. 엄마는 지지 않고 서연 언니랑 헤어지면 오빠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김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말실수를 했어요. 원래부터 오빠를 이민아랑 엮어주려고 했다고요. 그 집안이 얼마나 좋고 직업이 얼마나 번듯한지 아냐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언니를 구박했던 건 언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연 언니, 우리 오빠는 언니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김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 오빠지만 그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언니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잖아요. 언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3년 동안 김지민은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엄마 뒤에 서서
저를 비웃었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집을 오빠 명의로 바꾸려고 해요. 혼전 재산으로 만들어서 언니가 못 나눠 갖게 하려고요. 아빠는 반대하고 두 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최미숙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언니. 빨리 돌아가. 늦었어. 서연 언니. 김지민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우리 연락해도 돼요? 저 언니한테 디자인 배우고 싶어요. 언니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지민이 웃으며 돌아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집에 돌아와 저는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미숙 여사.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네. 수진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빨리 최 변호사님한테 재산 보존 신청하라고 해야겠어.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혼하고 나면 뭐 할지 생각해봤어. 박 부장님 회사로 돌아가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 거야.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 동업자 필요 없어? 수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나는 돈 되고 너는 실력 되고 우리 같이 해보자.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뭘 고마워. 그녀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하기로 했잖아.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죠. 서연아, 만두는 꽉 쥐어야 해. 안 그러면 끓일 때 속이 터져. 하지만 만두소가 이미 상했다면 아무리 꽉 쥐어도 소용없단다. 그럴 땐 새로 빚는 게 나아. 잠에서 깼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 이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로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박서연, 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박서연 씨, 법원에서 재산 보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좌와 부동산은 동결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김준호 씨 측 변호사가 방금 연락해 왔습니다. 협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은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몫은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단 1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3년 동안 입지 않았던 빨간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색이었죠. 최미숙은 너무 야하다고 품위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다시는 입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빨간색은 제 피부를 더 하얗게 보이게 했고 활기차 보이게 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서연아, 나 구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가서 얘기하죠. 안전히 낸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차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떨려? 아니, 안 떨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기대돼. 새로운 시작이 더 이상 무시당하고 배신당하지 않는 삶이 한때 빛났던 박서연이 다시 돌아올 것이 기대돼. 구청 앞에서 김준호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고 굳었습니다. 눈은 계속 제 빨간 코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요. 저는 곧장 구청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많이 달라 보이네. 저는 돌아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김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박서연이에요.
햇살이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구청 로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막 끝난 터라 이혼 접수 창구 앞에는 두세 쌍의 부부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가 손에 든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야. 한번 봐.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공동예금을 3분의 1만 저한테 준다고요? 이유가 뭐죠? 엄마가 그 돈 대부분은 엄마가 준 거라고 하셔서. 김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내 생활비는 다 집에서 댔으니까. 김준호 씨,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준 돈은 증여에 해당돼요. 공동재산이 아니죠. 지난 3년 동안 제 월급 400만 원 중 80%인 30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어요. 남은 100만 원으로 집안 공과금을 냈고요. 은행 거래 내역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뽑아다 드릴까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집,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증금 절반을 제가 냈고 3년 동안 대출금도 같이 갚았어요. 법적으로 저는 최소 40%는 받을 수 있어요. 이 합의서에는 20%만 준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만하게 보이세요? 옆에서 이혼을 기다리던 다른 부부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김준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싸우지 말고. 왜 나가야 하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판단해달라고 할 거예요. 결혼 3년 동안 제 월급 다 바치고 집안일 다 하고 당신 부모님 모셨어요. 그 대가가 당신의 외도와 당신 어머니의 모욕이었죠. 이제 이혼하는데 저를 빈손으로 내쫓겠다고요? 한 중년 여성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런 남자는 헤어지는 게 맞아. 받을 건 다 받아야지. 다른 남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쇼, 당신 너무하네. 김준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박서연, 꼭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야겠어? 추한 건 당신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 합의서 서명 안 해요. 다시 작성해서 법대로 재산을 나누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법정에서 보자고. 그래, 보자.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최미숙이 어느새 로비에 나타나 기세등등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박서연, 그 집은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 몫은 없고 예금도 내가 아들한테 준 거니 내 몫은 없어.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 김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안 오면 네가 또 저 계집애한테 속아 넘어갈까 봐 왔지. 최미숙은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서연, 내가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혼전 재산은 네가 1원도 못 가져간대.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변호사님이 제가 보증금 절반 낸 은행 거래 내역이 있다는 건 말 안 해주시던가요? 결혼 후 같이 갚은 대출금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도요. 당신 아들이 우리 공동예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 사준 건 제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요. 최미숙은 제 연이은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우리 아빠한테 500만 원 주면서 이혼 말려달라고 한 거, 그건 혼인 자유침해로 제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최미숙이 당황했습니다. 누가 네 아빠한테 돈을 줬다고. 제가 녹음 파일 틀어드릴까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만. 김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먼저 돌아가세요. 서연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뭘 해결해? 최미숙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김준호,
네가 오늘 저 계집애한테 1원이라도 더 주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엄마, 김준호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엄마가 서연이 구박할 때 제가 한마디라도 했어요? 서연이가 집에서 하녀처럼 일할 때 제가 한마디라도 했냐고요. 이제 이혼하는데 제발 제 인생 제가 결정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최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반항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김준호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피곤한 목소리로 서연아, 합의서 다시 쓰자. 집은 시세대로 평가해서 내 몫만큼 줄게. 예금도 내 월급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엄마가 준 돈이긴 하지만 결혼했으니 공동재산으로 치고 우리 반반 나누자. 김준호, 네가 감히. 최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김준호가 그녀를 봤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 집 나갈 거예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최미숙은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반항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서류 정리하고 재산분할 합의서는 나중에 작성하죠.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직원이 결혼증명서를 회수하고 두 권의 짙은 붉은색 이혼 증명서를 내주었습니다. 증명서를 받는 순간 저는 생각보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족쇄가 풀린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구청을 나오니 최미숙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가버린 모양입니다. 김준호는 계단에 서서 손에 든 이혼 증명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집을 나가야겠지. 지난 3년 미안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 없어요. 저는 이혼 증명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되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서연아,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나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지.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어요. 수진이의 차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걷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김준호 씨, 충고 하나 할게요.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부터 배워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좋은 여자도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차 안에서 수진이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해결됐어? 생각보다 더 잘. 저는 이혼 증명서를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자유야. 축하해. 수진이가 환호했습니다. 가자. 축하 파티하러. 내가 맛있는 거 쏠게. 잠깐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 SNS에 글 하나만 올리고 이혼했다고 광고하게.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려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지. 나 박서연. 새로운 인생 시작했다고. 저는 셀카 사진 하나를 골랐습니다. 빨간 코트를 입고 구청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글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3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미래는 저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글을 올린 지 5분도 안 돼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놀라움, 축하, 걱정. 이전 직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멋져요. 돌아온 싱글을 환영합니다. 대학 동기는 진작 헤어지지. 자유를 되찾은 걸 축하해. 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몇몇 친구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따뜻한 말들을 보며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김씨 집안을 떠나니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봐. 이게 진짜 내 친구들이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네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맞아. 지난 3년 동안 저는 김씨 집안에 녹아들기 위해 친구들을 멀리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치 없는 것들이었죠. 아, 맞다. 수진이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아침에 연락 왔었어. 너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프로젝트가 급해서 네가 빨리 와야 한대. 내일.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게. 그렇게 급하게 며칠 쉬지도 않고. 안 쉬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3년을 낭비했어. 단 하루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 차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수진이는 창가 자리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그녀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계속 묻고 싶었던 게 있어. 지난 3년 후에 김준호랑 결혼한 거.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왜? 그 인간이랑 그 집구석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결혼이 날 성장시켰으니까.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자는 가정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줬고, 굴욕적으로 참는다고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해줬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벌어서 잘 살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줬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생선 한 조각을 집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미 결혼했고 그 경험은 내 인생의 일부가 됐어. 그 경험은 날 무너뜨리지 못했어. 오히려 날 더 강하게 만들었지. 수진이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강해진 박서연을 위하여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시간 맞춰 박 부장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 박 부장님이 직접 문 앞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팀은 이미 꾸려놨어. 너만 오면 돼.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7, 8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새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들이었죠.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연 씨, 우리 프로젝트 팀장입니다. 박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번 은하수 마을 프로젝트는 서연 씨가 이끌 겁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은하수 마을은 올해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자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죠. 박 부장님이 이 프로젝트를 제게 맡길 줄은 몰랐습니다. 부장님, 이건 나는 내 능력을 믿어. 박 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년 전에 네가 그만둘 때도 말했지만 언제든 돌아오라고. 이제 내게 증명해 보여.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팀원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이 프로젝트 아주 중요해. 클라이언트 요구사항도 아주 까다롭고, 하지만 난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부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태우 대표, 기억나? 이번 프로젝트 투자자 중 한 명이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우,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는 3년을 사귀었습니다. 졸업 후 그가 유학을 가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했고 아주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분이 왜요? 그분이 널 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목했어. 박 부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동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박 부장님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잘해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새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창밖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강태우라는 이름이 제 삶에 나타나지 않은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당시 헤어진 것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는 유학을 가야 했고 저는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남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김준호를 만나 그 실패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전화기 너머로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다. 강태우였습니다. 강 대표님, 저는 애써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희 투자자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서먹하게 구네. 그가 웃었습니다. 퇴근하고 시간 있어. 같이 저녁 먹자.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가 클라이언트라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일식집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강태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것이었지만 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변했을 뿐 반듯한 정장 차림에 성공한 사람 특유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그는 일어나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너는 여전하네. 너도 별로 안 변했어. 저는 앉아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부장님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널 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목했어. 왜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신 위치면 더 유명한 팀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널 믿으니까. 강태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네가 했던 프로젝트들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있었어. 저는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수진이가 내 사촌 동생이야. 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아주 능력 있는 사촌 오빠가 있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강태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동정하신 거예요?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강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음이지.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여자는 무슨 일이든 해낼 능력이 있다고 믿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혼했다며 그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 괜한 걸 물었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강태우 씨, 만약 저를 돕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감사해요. 하지만 동정은 필요 없어요. 동정 아니라고 했잖아.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나도 이혼했어. 작년에.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3년 결혼 생활이었고 역시 집안 문제였지.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SNS 보고 네가 이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아주 잘 이해했어. 당신은 왜 이혼했는데요? 전 부인은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었어. 성격이 안 맞았지. 그는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결혼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생은 더더욱 그렇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어색함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끝내고 우리는 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태우는 은하수 마을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마치 대학교 때
같이 프로젝트를 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생각도 많고 열정도 넘치는 박서연 그대로야. 너도 마찬가지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완벽을 추구하는 강태우. 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은 일이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그럴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태우야.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팩을 하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 만났다며 그녀가 윙크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강태우가 내 사촌 오빠라고 말하면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지. 수진이가 팩을 떼며 말했습니다. 어땠어? 예정이 다시 살아났어. 쓸데없는 소리마. 제가 그녀를 째려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야. 울생. 비즈니스 관계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오빠 너한테 계속 관심 있었어. 네가 결혼할 때 몰래 결혼식에도 갔었다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밤새 술만 마셨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강태우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민이었습니다. 서연 언니, 통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몰래 전화하는 것 같았죠.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언니랑 이혼한 거 알고 집에서 난리 났어요. 김지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물건들 다 내다 버렸어요. 보기 싫다고. 제가 몰래 몇 개 챙겨놨는데 언제 와서 가져가실래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 중에는 엄마가 남겨주신 사진도, 대학교 때 쓴 일기도, 김준호와 연애할 때의 기념품도 있었습니다. 내일 가지러 갈게. 집으로는 오지 마세요. 김지민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니 보면 또 난리 칠 거예요. 우리 밖에서 만나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우리는 다음날 점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김지민? 걔는 왜? 최미숙 여사가 내 물건 버렸대. 걔가 챙겨놨다고. 그나마 걔는 양심이 있네.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조심해야 해. 최미숙 같은 사람은 절대 그냥 안 물러서. 알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 지금의 박서연은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있어. 두려울 게 없어. 다음날 점심 저는 카페에서 김지민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큰 여행 가방과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조금 안절부절 못했죠. 서연 언니 물건 대부분 여기 있어요. 몇 개는 엄마가 이미 쓰레기장에 버려서 제가 못 찾았어요. 고마워. 저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2잔 시켰습니다. 김지민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너희 엄마는 괜찮으셔? 안 좋아요. 김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매일 집에서 화만 내세요. 오빠는 못났다고. 아빠는 무능하다고. 저는 은혜도 모른다고. 남편만 든다고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죠. 서연 언니, 제가 예전에 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아직도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는 너고 내 엄마는 내 엄마니까. 그리고 너는 결국 진실의 편에 섰잖아.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김지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숙제도 봐주고 쇼핑도 같이 가주고
제 고민도 들어줬잖아요. 근데 엄마가 언니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거기에 동조했어요. 언니는 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지난 일이야. 저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 집에서 나가려고요. 김지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인턴 자리도 구했고 혼자 방 얻어서 살려고요. 이 집 더는 못 있겠어요. 도움 필요하면 말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언니한테 너무 패를 끼쳤어요. 사실 오늘 온 건 언니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숨겨둔 건데 제가 서랍에서 몰래 꺼내왔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은행 카드와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최미숙의 필체로 미나에게 주는 선물 888만 원 행운을 빌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이민아한테 줄 선물이에요. 김지민이 말했습니다. 언니랑 이혼하기도 전에 엄마가 준비해뒀어요. 그 집안이 좋고 직업이 좋아서 언니보다 1000배는 낫다고 했어요. 저는 그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동안 최미숙은 이미 아들의 다음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카드에 있는 돈 아마 언니랑 오빠 공동 계좌에서 뺀 돈일 거예요. 김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 지민아, 저는 카드를 챙겼습니다. 재산 분할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잠시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채 저를 쳐다보고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열어 제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옷이었고 책과 작은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종이 상자에는 앨범과 기념품이 들어있었죠. 맨 위에는 저와 김준호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와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수진이가 어느새 와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과거의 추억. 저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버릴 건 버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어 봤자 속만 상하지.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지고 있을 거야.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야.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려는 거야. 한때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잃었던 적이 있었다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김지민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가 카드 없어진 거 알았어요. 집에서 난리 났어요. 저 빨리 돌아가 봐야 해요. 안 그러면 저를 의심할 거예요. 조심해. 제가 당부했습니다. 김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 언니, 저 가끔 연락해도 돼요? 저 정말 언니한테 디자인 배우고 싶어요. 물론이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김지민이 떠나고 수진이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애는 그래도 엄마랑 오빠보다는 낫네. 아직 점잖아. 구제할 수 있어. 저는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가자. 회사로 돌아가야지. 오후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제 제안에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강 대표가 어제 네 제안에 아주 만족했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자기 회사로 와서 자세히 얘기하자고 하더라. 이게 주소야. 내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박 부장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칭찬하는 거 드문 일이야. 자리에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박서연 씨, 공유해드릴 상황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김준호 씨 측에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걸고 넘어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들은 집 보증금 절반을 당신이 낸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요. 그들이 사진 몇 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신과 김준호 씨가 다툴 때 찍은 사진인데 당신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이 찍혔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주신 카드 정보가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들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을 은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준호 씨의 어머니 최미숙 여사가 어제 당신 아버지 댁에 찾아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가 또 뭘 하려고요? 아래층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당신이 집안 돈을 훔친 도둑이라고 소리치고 당신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최 변호사가 병원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쫓아나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입원했대. 최미숙이 찾아가서 난리쳤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웃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아직 수술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아빠, 그 여자 때문에 쓰러진 거야. 아주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래층에서 30분 넘게 소리 질렀어. 네가 가르침도 없이 자랐다고, 집안 돈 훔쳤다고, 온갖 험한 말을 다 하더라. 내 아빠가 내려가서 따지니까 그 여자가 내 아빠를 밀쳤어. 그러자 내 아빠가 쓰러졌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미숙, 그 여자는 정말 미쳤습니다.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수진이가 화가 나서 운전대를 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이송되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상 옆에 앉아 아버지의 늙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아버지는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500만 원을 찢어버리며 딸의 행복은 팔 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저 때문에 여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아, 수진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제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들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헛소리 마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아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때? 아파? 안 아파? 그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딸. 이혼한 거 잘한 거야. 그런 집안은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지. 하지만 아빠, 난 괜찮아.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최미숙 그 여자. 내가 진작에 혼쭐을 내줬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 빠져서야 그 여자가 아빠를 밀었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 그 여자 뺨을 한 대 갈겨줬지. 저는 멍하니 있다가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확실히 아버지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었죠. 서연아, 아버지가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예전에는 너랑 네 엄마한테 미안했다. 이제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 첫걸음이 널 지지하는 거야.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재산 찾고 싶으면 찾고, 그들을 고소하고 싶으면 해. 아빠는 널 지지한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지 마.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데 그런 집구석한테 당하고 살 순 없지. 아빠 말 들어. 독해져야 할 땐 독해져야 해. 그들이 우리 집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해줘야지. 수진이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서연아, 우리 그 여자 고소하자. 폭행죄로 아주 된통당하게 해줘야 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네, 아빠, 푹 쉬세요. 이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병실을 나와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최미숙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김준호의 재산 은닉 증거도 모두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김씨 집안이 제게 한 모든 짓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참는다고 존중받을 수 없다면 선량함에도 나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자비했다면 저도 무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일주일 후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퇴원했고 저는 아버지를 수진이 집으로 모셨습니다. 김지민은 몰래 집을 나와 작은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버지를 보러 와서 말동무가 되어주었죠. 김준호는 몇 번 저를 찾아와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가 순간 실수한 거야. 이미 반성하고 있어. 그가 전화로 애원했습니다. 우리 고소 취하하자. 네가 원하는 돈 다 줄게. 순간 실수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첫날부터 그분은 제게 좋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저를 구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때렸죠.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쓰러뜨려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이게 순간 실수라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김준호도 초조해졌습니다. 꼭 법정까지 가서 망신을 당해야겠어. 망신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김준호 씨, 당신이 바람 피운 순간부터, 당신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순간부터 당신 집안은 이미 망신거리였어요. 제가 지금 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기자회견 발표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자회견까지 할 거야?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으면 어떻게? 영향? 제가 웃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두려워해야 할 건 그들이지. 강태우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몇 명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최 변호사님이 아주 잘해주고 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우 씨, 기자회견 날 갈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로서 기자회견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흰색 정장을 골라 입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긴 머리는 낮게 묶었죠.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예전의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준비됐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기자회견은 시내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0여 개의 언론사가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최 변호사가 연락한 곳들이었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아래의 카메라와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가 지난 3년간 겪었던 일과 제가 왜 이혼을 결심하고 전 시어머니인 최미숙 여사를 고소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김준호의 외도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최미숙이 제 아버지를 밀어 쓰러뜨려 입원시킨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장례는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무언가를 기록했죠. 원래는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고 전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때 저는 침묵이 가해자를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여성을 위함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상처에 맞서 반격하라고.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서연 씨, 전 남편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사진과 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요구하신 정신적 피해 보상액이 상당히 높은데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3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그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적인 거래가 아닌 법의 공정한 심판을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 여기자가 했습니다. 박서연 씨,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사랑을 믿으십니까?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굳게 믿습니다. 여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최 변호사는 결과가 아주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주요 언론사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하겠다고 했고 온라인 여론도 대부분 저를 지지했습니다. 호텔을 나오니 강태우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용감했어. 고마워요. 제가 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요? 친구로서 응원하러 온다고 했잖아. 친구이자 투자자로서 그가 제게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 저는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업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에 투자하고 싶어.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내 능력을 믿는 거야. 은하수 마을 프로젝트. 아주 잘하고 있잖아. 네가 너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저는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았죠. 왜요?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내가 박서연이니까.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그 생각 많고 재능 있던 박서연은 사라진 게 아니니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태우 씨.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 그가 웃었습니다. 나 아주 까다로운 투자자야. 네가 제대로 못하면 투자금 회수할 거야. 그럴 기회는 안 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미숙은 폭행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총 8. 김준호는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받아야 할 집의 지분과 예금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날, 저는 최 변호사, 수진이, 강태우, 그리고 아버지와 김지민을 초대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제대로 한 일이 없었는데 딸 이혼 지지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김지민이 잔을 들었습니다. 서연 언니,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언니 덕분에 알았어요. 여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멋지게 살아야 한다는 걸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디자인 스튜디오를 위하여 건배, 이름도 정했어. 리본 어때? 좋은 이름이네. 강태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리본을 위하여 건배, 리본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며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식사 후 강태우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뭔데요? 만약 네가 준비됐다면 다시 널 만나고 싶어. 그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메우려는 게 아니야. 미래를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습니다. 태우 씨, 저는 지금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알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컴퓨터를 켜고 디자인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작은 아파트 리모델링이었죠.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3년 전 그 설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주방에서 400개의 만두를 빚으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7번째로 아들이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그 만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단하게 감싸여 있지만 아무도 그 속이 무슨 맛인지 관심 없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만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감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반죽이 될 수도 있고 만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나 결혼해. 이민아랑 미안했다. 행복하길 바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평온하게 답장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모두 이제는 정말로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저처럼 결혼 생활에서 길을 잃었다가 결국 자신을 되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한다는 것을. 디자인 프로그램을 열고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선이 화면 위로 뻗어나가며 새로운 공간을 그려냈습니다. 미래를 향한 공간을. 그곳에는 빛이 있고 자유가 있고 박서연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